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단일 상경 통합 대비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챕터 5장 시장 이론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완전 경쟁과 독점 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요. 두 개의 특성이 이렇게 짬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독점적이라는 특성이에요. 바로 그건 뭐냐면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화를 통해서 맞아요. 팬덤을 구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들으면 발라드를 좋아하는지 락을 좋아하는지 댄스를 좋아하는지 다 다르고요. 발라드를 좋아해도 가수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가수들 중에서 좋아하는 자기의 취향이 다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도요. 음악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차별화의 욕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를 만족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경쟁시장의 특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유롭게 새로운 기업이 진입과 퇴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통해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여기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원천이 바로 요거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그러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차별화라는 진입 장벽이 있어요. 좀 시장에 들어갈 때 다르게 진입해야 돼. 내가 가수가 되거나 작곡을 하면 기존의 가수들과 좀 다른 음색과 특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강의도 마찬가지겠죠. 강의도 내가 만약에 경제학 강의를 한다 그러면 기존의 강사들과 좀 차별화된 어떤 강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출문제를 잘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설명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 이외에 비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가 바로 독점 시장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약간 이렇게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독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점력을 만약에 이렇게 보유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가격을 약간 내가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설정력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설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하향한다 이렇게 봐주시죠. 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가격을 통제,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도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형태가 우하향하는데 독점만큼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완만한 기울기로 우하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Q예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죠. 그래서 수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요. 독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하고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요. 우하향하는데 어떻게 됐다? 좀 완만한 기울기로 우하향했다. 그러니까 독점은 좀 더 가파르게 우하향하는데 약간 완만하게 우하향. 근데 특성은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요. 우리가 독점 시장하고 똑같이요. 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면 MR은 2배 기울기 가파르게 우하향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는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맥스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하면 이윤이 극대화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맞아요. 첫 번째 일개 조건은 우리는 일개 조건만 보시면 돼. 일개 조건은 MR과요. MC가 같아지는 데서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돼. MR과 MC가 같아지는 여기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되고 여기가 Q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여기 2라고 써놓을까요? 이게 바로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여기 한번 보시죠. 총 수입은 요거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총 수입이 되는 거야. 이게 독점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을 생각해 볼게요. 총 비용은 Q2를 생산했을 때 거기 대응되는 여기 AC를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AC를. 이해하십니까? AC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자, 그러니까 요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게 총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빨간 색깔 총 비용을 뺀 나머지가 바로 독점적 이윤인데 요거 색깔로 이렇게 할게요. 요게 바로 독점적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시장의 단기 균형은 우리가 독점과 유사하다. 결론 이거예요. 독점과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잘 봐주시죠. 자, 그러면 장기에는 좀 다릅니까? 예, 달라요. 우선 장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장기에는 조정 과정이라는 게 있어. 자, 독점 시장에서는 장기가 돼도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 경쟁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여기 나와 있네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에는 초과 이윤도 없고요. 정상 이윤만 획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과 이윤도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정상 이윤만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좀 색깔을 좀 이렇게 진한 색깔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요. 독점과 다르게 플러스 이윤이 있게 되면 신규 기업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 조정 과정을 볼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죠. 자, 여기 한번 쭉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MR 곡선은 이렇게 2배 가파른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MC 곡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 찰나에 AC 곡선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A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Q0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고 여기가 P, 0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발생하는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Q0일 때 여기 AC와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이 같아지는 만큼 플러스 이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플러스 이윤을 얻게 되면 양의 이윤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양의 이윤을 얻게 돼요. 여러분, 양의 이윤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신규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엔트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규 기업이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아니 고객들은 제한돼 있어. 수요가 제한돼 있는데 기업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학원을 운영한다 합시다.
수강생들이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응시생들이 주어져 있는데 학원들이 자꾸 늘어나. 그럼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돼? 일부는 좀 뺏기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신규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이 여기 제로에서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디맨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너무 많이 이동하게 되면 이게 좌측으로 이동하다 너무 많이 이동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럼 다시 또 일부 기업은 퇴출돼서 나가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만약에 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이윤이 빵이라고 합시다. 음의 이윤이라 합시다. 음의 이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돼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돼서 나가게 돼요. 퇴출해서 나가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 수요 곡선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다 표시할게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의 고객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디맨드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돼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약간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 정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더 이상 신규 기업에 진입도 없고요. 기존 기업에 퇴출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은 플러스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황이니까 장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이윤이 없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보다는 좀 작게 그립시다.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고요. 네, 여기 따라오셨죠? MR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2배 기울기 가파르게 돼 있고 MC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이윤극대 산출량은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가격은 여기서 결정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 스타 이렇게 되고 P 스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수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총수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총비용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랑 AC 곡선을 찾는 건데 AC 곡선이 최소점을 MC가 관통이 지나가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총 평균 비용 곡선 있잖아요. AC 곡선은 U자 형태를 지니잖아. 근데 MC 곡선은 AC 곡선의 U자를 관통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6일 지나고 최소점 여기 어딘가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AC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Q스타 할 때 총 비용은 AC가 여기니까 요게 AC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AC니까 지금 요 P가 뭐랑 똑같다? AC랑 똑같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와 AC가 똑같은 거야. 물론 이 AC가 여기 장기 AC예요. 장기 AC. 그럼 단기 AC도 여기 뭐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SAC 이렇게 있고 MC가 여기를 또 뭐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막 그릴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은 우선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P가 AC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장기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 = MC 해가지고 되는 것인데 그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라고 할게요. 초과 이윤이 존재하게 되면 신규 기업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밀접한 대체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기존 기업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기존 기업들이 신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기업들이 막 이제 있었던 고객을 뺏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 고객 입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존 기업의 수요가 감소해서 기존의 대표적인 기업의 어떤 수요 곡선은 차츰차츰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좌측으로 이동해요. 좌측으로. 경쟁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너무 많이 이동을 해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일부 기업들은 퇴출돼서 나가게 돼요. 그럼 기존 기업의 일부는 기존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의 수요 곡선은 다시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수요 곡선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과 접할 때까지 기업의 전출입이 계속 되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 이윤만 획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초과이윤이 그래서 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플러스가 되면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초과이윤이 마이너스가 되면 기존 기업이 이탈돼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이윤이 빵이 된다라는 점, 그걸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장기에는 독점과 독점적 경쟁의 균형은 어쨌든 동일해요. 동일한데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차이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는 독점인 경우에는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지만 독점적 경쟁일 때는 플러스 이윤이 아니라 이윤은 빵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그림 잘 보세요. 그림을 통한 설명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장기 LAC 이걸 보시면 돼요. LAC의 최소점에 해당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할 경우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효율적인 점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가격은 쭈쭈쭈쭈 여기가 이제 생산량이 되고 쭈쭈쭈쭈 올라가서 여기가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여기 나와 있는 AC와 같아지는 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총수입과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총수입이 되고요. 이게 바로 총수입이자 총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윤이 빵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바로 총수입이자 총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이윤이 빵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서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시죠.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이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최저점보다 왼쪽에서 생산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뭐 소득 분배 측면에서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제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그렇다 했을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화, 다양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득이 생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비효율성이 발생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안 좋은 효과가 있더라도 그렇게 네거티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 혁신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술 진보 혁신에는 별로 긍정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열심히 해봤자 정상 이윤밖에 누리지 못하고 초과이윤을 못 누려. 왜냐면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독점 시장에서는요, 사실은 그건 좀 봐야 돼.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면요,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적 이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슌페터 같은 학자들은 야, 이거 가지고 새로운데 R&D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라이벤스타인이라든가 포스너 같은 학자들은 야, 그거 있잖아. 독점 기업 남는 거 그거 어디다 쓰겠어. 자기의 독점적 지위라든가
진입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치권에다가 로비를 하는 거야. 뇌물 갖다 주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신산업이 등장하면 안 돼! 이렇게 입법을 막는.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 택시업계에도 보면은 무슨 뭐 타단이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돼! 반대하고요. 어디 가나 다 그런 거예요. 옛날 산업혁명 됐을 때 증기기관차 이런 게 등장했을 때 마차 하는 사람들 일자리 잃게 된다고 막 기계를 부시고 반대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독점적 이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로비하는 데 쓰지 뭐 그닥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이 다양성 측면에서만 쬐끔쬐끔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지 엄청난 연구개발 통해서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까지 하는 경우는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 혁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NO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과 생산, 균형 그런 것들 잘 살펴봤고요. 내용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챕터, 그 다음 이제 파트로 해가지고 우리 과점 시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과점 시장이다라고 하면은요. 우선 먼저 시장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개념은요. 기업의 수가 약간 몇 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소수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좀 다수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 수험서 같은 것도 한번 서점에 가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뭐 공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NCS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 책이 엄청 많잖아. 국사책 같은 경우도 책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소수 이렇게 다수 그렇게 존재하는데 기업이 이렇게 소수 존재하는 시장, 산업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TV라든가 자동차 이런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자동차 같은 이런 시장은 기업이 소수 몇 개 없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아니면 뭐 전자제품 이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그건 좀 이따 다시 보겠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기업이 이렇게 소수 존재한단 말이야. 소수 몇 개 없는 거예요. 소수라는 게 사실은 3개, 4개 애매할 수 있어. TV나 자동차 시장도 뭐 2, 3개 이상 존재하면 과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개 없기 때문에 상대방 기업의 어떤 행동이 나의 어떤 전략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기업 간의 상호 의존 관계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상대방의 기업의 행동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수의 그 정도를 우리가 바로 과점 기업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어떤 상호 의존 관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라는 게 적당하게 뭐 그렇게 표현하긴 그런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상호 의존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다 해볼게요. 아마 학부 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대학원 가면 그럴 수 있어. 대학원 뭐 박사과정을 갔는데 수업을 듣는데 한 5명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보통 절대평가로 다 좀 열심히 하면 A뿔을 다 주시긴 하겠지만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5명 수강생이 있네. 이번엔 그래서 한 명은 A뿔, 한 명은 B뿔, C뿔, D뿔, F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몇몇 경쟁이 없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내가 잘했는데 쟤가 나보다 더 잘하면 나는 그냥 B뿔, C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는데 쟤는 나보다 더 못했어. 그럼 내가 A뿔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무슨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전략적인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돼요? 그쵸.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딱 공격 들어가는 시점과 방어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전략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진다 하면 상대방이 직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커브를 느린 공을 던지면 허를 찔리면 뭐 이렇게 예상을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커브가 올 줄 알았는데 직구를 던지게 되면 그때 또 예상을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인
상황에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봤을 때 과점 시장이고 이런 것을 분석하는데 좋은 방법이 게임 띠오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게임 띠오리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과점 시장은요, 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치열한 가격 이외의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가격 이외에 마케팅, 광고 이런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잘 안 변하기도 해. 이거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라 해가지고요.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몇 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경쟁은 치열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교수님 나가자마자 5명 학생들이 이러는 거지. 얘들아, 우리 너무 치열하게 싸우지 말고 이번에 중간고사는 전부 다 그냥 빵점 맞는 거 어때? 다 같이 빵점 맞는 거야. 그러면 기말고사 아예 시험을 안 본다는 건 아니고 그럴 때 다 같이 빵점 맞고 기말 한 판으로 우리 학점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업이 소수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담합이라든가 공동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래서 우선 카르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담합이라든가 카르텔 같은 공동행위는 불법으로 금지를 해요. 왜 그럴까요? 기업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오페크에서 석유 수출 국가들이 석유 수출량을 일부러 줄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석유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팍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담합이 되는 것이고 카르텔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때 이제 몰래 자기가 배신을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득을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 담합을 하는 그런 결속력 같은 게 탄탄하게 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V, 자동차 시장 이런 거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수가 이렇게 소수 존재한다는 이유는요, 뒤집어 얘기해서 진입하는데 좀 약간 장벽이 있어서 진입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진입 장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점 시장 모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이 굴절 수요 곡선의 모형입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있지만 자, 수요 곡선이 굴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수요 곡선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꺾였거든요. 왜 꺾였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한번 살짝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수요 공급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 한 점을 잡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있었어요. 자, 우리 기업이 가격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가격을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 수요가 이제 줄겠죠. 우리 기업이 가격을 올렸으니까 다른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뭐야, 쟤 왜 올렸어 해서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게 될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가 생각을 하면 요걸 따라서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수요 곡선이 요걸 따라 이렇게 돼 있으면 가격을 낮추게 되면 그러면 소비량이 이렇게까지 증가할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가격을 우리가 낮췄거든? 낮췄는데 아니, 우리가 가격을 올릴 때는 다른 경쟁 업체들이 따라서 가격을 안 올리는 거야. 우리가 가격을 올렸더니 다른 업체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저 바본가? 왜 혼자 올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확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가격을 낮췄어요. 낮추게 되면은 고객이 확 늘어야 돼.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가만히 있으면. 근데 다른 경쟁 업체들이 이때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아. 제가 가격 낮췄네? 고객이 쟤한테 쏠릴 것 같아? 그럼 경쟁 업체들은 어떻게 돼? 덩달아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그만큼 증가하지 않고요. 요만큼밖에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요걸 따라서, 요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D, B 이렇게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격을 올렸을 때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의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빨간 색깔의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가게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가격을 낮췄을 때는 요걸 따라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야. 가격을 낮췄을 때는 이걸 따라 가지고 수요 곡선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요량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가게 돼요. 좀 징그럽긴 해요. 용수철 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됐어? 굴절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굴절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독점적 뭐 과정시장이니까 독점적 경쟁시장도 수요 곡선이 우양했는데 얘도 우양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여기 있을 때는 요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R 곡선을 찾아볼게요. MR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걸 따라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따라서. 그리고요, 얘는 저 위에 있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요걸 따라서 이렇게 돼요. 정신없죠? 정신없죠? 그래서 MR 곡선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MR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 수요 곡선이 빨간 색깔일 때는 빨간 색깔의 수요 곡선을 따라 가지고 MR 곡선이 이렇게 의미 있게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 동네가 달라졌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요거보다 왼쪽에서는 요걸 따라서 가는데 요거보다 오른쪽에서는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요걸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요게 M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MR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킹크드 돼서 굴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굴절되어 있고 MR 곡선은 끊어져 있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MC 곡선이 이렇게 있다 할게요. MC가. 그럼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서 결정되는데 그때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네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결정돼서 저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MC가 만약에 이렇게 상승했다 할게요. MC1 이렇게 상승하고 MC가 이렇게 상승했어. MC2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MR, MC가 만나는 여기가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고요. MC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랬을 때 생산량은 여기고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굴절 수요 곡선 모형에서는 MC가 이렇게 변화시 우리 MC는 뭐야? 비용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변하면 우리는 비용에 맞춰가지고 가격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가격이 맞아요. 가격이 일정하게 잘 안 변하는 거야. 피스타로 일정합니다. 변화했는데 가격이 피스타로 경직돼 있습니다. 경직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네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기업이 가격을 인하를 하면 따라서 인하합니다. 같이 가격을 낮춰요. 근데 가격을 인상할 때는 따라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 자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좀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굴절되어 있는 형광펜, 굴절되어 있는 수요 곡선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MR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 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MC 곡선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C점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우리가 거시경제 가보면 가격 경직성이라는 그런 모형을 케인즈 모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활용해서 굴절 수요 곡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한계 비용이 막 변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과점시장은요. 기업이 몇 개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담합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야. 담합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야, 너네 짰지?
이렇게 된다고요. 가격 담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니야. 이거 이제 스위치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스위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과점시장은 말이야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굴절 수요 곡선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점시장에서 담합을 통해서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원래 경직적인 게 일반적이야 이렇게 해서 디펜스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이 굴절 수요 곡선의 모형을 통해 가지고요. 가격 경직성인 대표적인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가격 이외에 비가격 경쟁도 있습니다. 과점에서는요. 그래서 기업이 몇 개 없으니까 우리 TV라든가 자동차 보면 뭐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상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색깔, 스타일, 제품의 속성 이런 걸 통해서 차별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광고.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판매 조건 가지고 또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판매 조건 AS잖아. 그래서 AS가 얼마나 잘 되는가? 애프터 서비스요. 네, 그거에 따라서 뭐 또 고객들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비가격 경쟁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점장인 모형에서는 이렇게 담합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담합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문제 푸는 건 되게 심플하게 풀 수 있는데 두 개 기업이 담합을 하면 한 개의 비용을 우리가 수평으로 합해서 이렇게 MC를 서메이션해서 합하게 되고요. MR과 만나는 점에서 이용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하게 돼요. 이거를 좀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시장 전체로 합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격이 정해져 있을 때 수량을 더하는 거니까 수평으로 합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수요 곡선도 수평으로 합했고요. 공급 곡선도 우리가 뭐 갑돌이 갑순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각각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수평으로 합했어요. 우리 MC 곡선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 곡선을 대용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MCA와 MCB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이게 바로 시장 전체의 한계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서메이션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MC를 수평으로 합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있고요. MR 곡선이 있어. 그래가지고 MR과 MC 서메이션 한 데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결정해요. 자, 이게 시장 전체 MC가 되고 MR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자, 그게 여기지.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요만큼을 결정하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수요 곡선에 맞춰서 여기에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각각 할당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만약에 100개를 생산하기로 했다라고 할게요. 100개를 생산했으면 우리 오페크 국가들이 사우디 수출 국가들이 같이 몇 개를 생산할지 결정했어. 100개를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같이 할당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할당하는 게 아니라 매장량 뭐 그거에 따라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할당량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에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할당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높이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다시장 독점에서 옛날에 한 거랑 비슷한 건데 주어진 상황에서요. 이 높이가 지금 이 높이가 아이고 색깔을 좀 형광펜으로 할까요? 자, 이 높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높이가 바로 우리 MR이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이야. 요거에 맞춰서요. 요 높이에 맞춰서 점점점 맞추고 요 높이가 똑같도록 맞추는 거야. 여기 QB에서 올려다보면 요게 MC가 되는 거죠. 주어진 MC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큼 맞췄을 때 요 높이에 해당하는 MCA, MCB 이게 같은 거야. 요 높이가 똑같습니다. 얘랑 얘가 지금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QA에서 나타나는 MCA와 네, 이해되시죠? QB에서 당연히 QB야. 그 최적 생산량, 할당된 생산량 수준에서 MCB와 여기 시장 전체에 요거 MC 서메이션 해도 되고 아니면 MR이 같아지는 겁니다.
MR이 같아질 때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다공장 독점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이 담합을 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현대자동차가 인천 공장, 뭐 부산 공장 이렇게 공장이 두 개가 있으면 각각의 할당을 해주는 거야. 지금 100개를 생산할 때 야 너는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개를 생산하고 너는 말이야 40개를 생산해. 그래서 총 생산량이 100개를 이렇게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게 다공장 독점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 공장이요 MCA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 공장이요 MCB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일을 맡긴 거야. 이게 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시다. 둘이 생산을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둘이 생산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현대자동차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생산 공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된 거를 이렇게 판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만약에 100개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할게요. 이게 전체적인 생산량인데 A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랑 B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랑 이게 만약에 100개를 생산한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이 100개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A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거랑 단위당 생산할 때 B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랑 처음에는 두 개, 50개, 50개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얘가 만약에 50개, 그 다음 얘도 50개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A 공장에서 생산하는 한 개 비용이 더 싼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할당량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더 좋으냐면 자, 다시 보세요. A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비용이 더 싸니까 싼 데서 생산을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늘리고 B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를 늘리는 거야. 60개로 늘리고 얘는 줄여서 물론 전체적인 100개는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A 공장에서 한 개 비용과 B 공장에서 한 개 비용을 봤더니 B 공장에서의 한 개 비용이 훨씬 더 싸다라고 하면은 자, 그랬을 때 A 공장에서는 생산을 줄이고 B 공장에서는 생산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더 이상 A 공장과 B 공장의 한 개 비용의 차이가 없을 때가 이때가 바로 최적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A 공장에서 생산하나 B 공장에서 생산하나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공장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걸 공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멀티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공장 독점 시장이다. 독점에서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다공장 독점 이거랑 담합하고요. 결론은 똑같게 돼요. 그러니까 담합이라는 게 뭐야? 공장을 두 개 운영하는 기업이 야, 너네 A 공장, B 공장 이렇게 생산해.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담합.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공장 독점과 유사하다. 그래서 카르텔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르텔은요. 언제나 여기 불안정성이 있어요. 배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카르텔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공공연하게 해도 되고 가입한 기업은 남몰래가 배신이지. 배신할 만한 유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 대학원 수업을 갔는데 5명이 야 우리 중간고사 다 같이 빵점 받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시험 보러 왔는데 다 같이 100점 이제 빵점 맞기로 했는데 어떤 애가 혼자 몰래 공부해서 그래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점 받았다 합시다. 그럼 몰래 그렇게 해서 점수를 받게 되면은 자기가 기말고사 때 조금만 받아도 A뿔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같은 그 담합하기로 한 친구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 협정 가격은 되게 높거든. 오페크가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독점 가격처럼 높게 협정 가격, 이 독점 가격이야. 그렇게 했는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서요. 가능한 한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이윤을 증대하려고 하는 배신의 유인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카르텔이 붕괴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말문제로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물건이 안 팔려서 힘든 상황인데 그때 몰래 생산을 자기 혼자 이렇게 해서 배신 때리는 거야. 우리 조폭 영화 보면 나오잖아. 야, 너네 우리 배신 때리면 안 돼. 이러다가 자기네 어떤 조직에서 뭐 행동대장들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오른팔, 왼팔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자기 아그들이 만약에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힘들게 되면 그냥 보스를 치고 배신을 때려가지고 자기네 식구들을 살리려고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침체되면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배신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또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 오페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뭐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가지고 야 그거 니네끼리 단단한 결속력이 아니라 뭐 새로운 셰일 가스가 등장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가 석유를 휘발유를 대체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면 카르텔이 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차별화 정도가 굉장히 큰 경우 우리가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석유 원유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에서 나왔던 사우디에서 나왔던 이란에서 나왔던 뭐 거기서 거기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차별화가 있어. 우리가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농 같은 거 있잖아. 야채, 채소 같은 경우 보면 채소 같은 경우가 유기농으로 재배하게 되면 훨씬 더 다른 상품이 되는 거니까 야 이거는 우리 카르텔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원유는 퀄리티가 니네 거랑 이제 우리가 담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같이 담합 이거 배신 아닌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사실은 붕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독과점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야 너희들 말이야 담합했다 걸리면 니네 기업 다 박살날 줄 알아.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무서워가지고 담합하지 말고 솔직하게 불어버릴까 이럴 유인들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담합에 대한 내용은 다공장 독점이다 라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담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카르텔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때 깨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걸렸다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기업이 붕괴될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시장 가격 선도 기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현실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나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GM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가지고 예전에 가격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가격을 얼마 얘가 시장 선도 기업이야. 그럼 얼마 책정을 하게 되면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 같은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따라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식적인 명시적인 담합을 했다가는 걸렸다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로 이제 약간 따라가는 거야. 금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금리 같은 거 할 때 뭐 이게 시장 지배적 기업이랍니다. 그래서 뭔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데가 금리를 예금 금리를 한 2.3% 할게요. 그럼 다른 업체들은 막 4%,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리 가격을 설정할 때 2.3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결국 그게 뭐야? 담합하고 똑같은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의 가격 선도 이론이 바로 담합에 대한 또 암묵적인 담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묵시적인 암묵적인 담합을 나타내는 이론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가격 선도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과점 시장의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해가지고요.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모형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점 시장 중에서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담합을 해서 왜 한다? 맞아요. 독점 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기업들의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마 조금 난이도가 쉽게 해서 살펴볼 모형이 구체적인 꾸르노 모형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베르트랑 모형일 때도 약간 반응 곡선 구하는 것까지 넣어놨는데 꾸르노 반응 곡선 정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드립니다.